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보니까 자주 보게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예. 기회를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원래는 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데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 전에 연락받을 때는 KBS 기자였습니까? 네, 예. 21년 6월 달이고요. 그때가 기자 19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때 실은 이제 그 동료들이랑 일정 끝나가지고 간단하게 네.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있을 때 전화 받았어요. 예. 첫 느낌이 어땠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예. 그쪽 캠프의 관계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 제 이름 호명하면서 김기흥 기자 맞냐고 해서 맞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이후에 21년 6월 제가 전화 받았을 때가 21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6월 29일 날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저희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정치 참여 공식 선언 전에. 네, 예. 그때가 근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바로 오케이 했습니까? 바로 오케이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다 예.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예.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저도 뭐 19년 동안 KBS 기자를 했지만 KBS라는 곳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지만 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온실 같은 그래요. 네, 그런 이거 데기 때문에 또 공영방송이라는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구성원들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나가게 되면 네. 월급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때는 돈 많이 주겠다고 스카우트 해간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그때 6월 이후에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3월달에 인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취임하고. 그때까지 월급이 없었습니다. 인수 그래요? 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돈도 하나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어. 그래가지고 그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10개월 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그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하고 제가 조금 와이프를 설득할 때 내가 19년 동안 KBS 일을 했으니까 타박다가 월급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10개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네, 이해를 구했어요? 통보했죠. 그런데 아니 10개월 만에 백수가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졌더라면 계속 지금도 백수일 텐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도전을 한다는 건데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낭인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요. 그만큼 좀 저 자신한테도 절박했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 네. 윤석열 후보를 처음 만난 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전화를 받고요. 예. 화요일, 수요일 날 고민하고 네네. 목요일 날 받습니다. 네, 목요일. 첫 느낌 어땠습니까? 첫 인상. 저는 처음에 딱 갔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모습이. 근데 딱 봤는데 너무 털털하신 거예요. 왜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회색 반팔이 있지 않습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동네 아저씨 같은. 동네 아저씨. 되게 털털하고 또 제가 가자마자 저를 이제 부엌쪽으로 안내해 주면서 냉장고에서 뭐 과일이며 음료며 그다음에 그때 누군가 이렇게 그 빵이 있더라고요. 조개처럼 생긴 거. 저는 그때 그게 마들렌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뭐 그냥 조개처럼 생긴 카스테라 같은 거였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건 마들렌인데 이렇게 일일이 개별 포장이 돼 있는데 까주더라고요. 이렇게 뜯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에 뵀는데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기자였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주자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줬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놈아가 취재하러 왔나? 그 정도로 제가 다양한 걸 여쭤봤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도 물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공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정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네. 그러니까 되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야 우리 김기현 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면접을 보신 거네? 그러니까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저도 사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안이 뭐였냐면 예. 저한테 제안을 한 분이 예. 그러면 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람데이 제가 99%는 한다. 근데 1% 만나고서 정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분이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언어가 있느냐. 예. 그 언어라는 게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가지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이분이 자기 언어가 있어야지만 정치인이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저도 누군가의 참모가 돼야 되는데 이분과 인간적으로 제가 뭔가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인간됨 그런 거를 좀 봤는데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후에 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우선적으로는 자기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사회, 경제, 정치, 그다음에 외교.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과연 철학이 있느냐? 맞습니다. 철학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질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없으면 맞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다 맞는 말 같은데 조합해 보면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분이 그런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런 일관됨이 있어야지 저는 자기 언어에 대한 그 단단함 그런 게 있다고 봤는데 사실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공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이력과 말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특히 저는 이제 그 당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대답을 잘 안 하고 누군가 써준.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대변인 그쪽의 대변인실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기자의 질문을 잘 막는 역할을 스무스하게 아주 했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철학, 자기 언어를 쓰느냐였고. 우리 김경 그 후보가 쭉 설명을 하는 도중에도 댓글에는 마들렌 얘기가 계속. 저도 마들렌 헷갈리더라고 자꾸. 저도 좋아하는 마들렌. 자, 이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군은 신하를 찾고 신하도 주군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첫 만남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대선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비가 많았잖아요. 보통은 당에서 그 해코지는 안 하는데 그 2년 전 대선은 당에서 계속 해코지를 하고 뭐 가출한다 그래서고 그건 후보 그 바쁜 후보가 그것도 나도거리로 또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선대위도 한번 해체됐고 다시 사실 대선판에서 그런 일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 고비를 이제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함께 겪어낸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가지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결단력이라고 보거든요. 결단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포용하는 거는 되게 낮은 자세고 결과가 그 과정에 힘듦은 부침이 있고 본인도 사람이라 마음의 어떤 속상함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바람, 그건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시대 정신은 그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보다는 국민을 좀 앞세우고,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결국은 다 받아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앵커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와의 관계가 좀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연수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연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예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울산으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당무를 중지하고 울산으로 떠났죠. 그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울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울산 회동을 가지면서 다 포용했죠. 다 포용하고 두 손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가 12월 3일인가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지지율이 올랐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초에 대통령이 이제 선대본을 해체하고 그 김종인 전 그때 위원장과도 결별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를 쫓아내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후보를 교체하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청년 보좌역들과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되게 그 기억이 저는 되게 강렬한 게 밖에서는 당 대표를 쫓아내라는 그 집회가 있었고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안에서 할 때. 안에서는 청년 보좌역들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홍준표 후보로 면전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후보는 그걸 다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얘기 다 알았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모두 제 마무리 발언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청년 보좌역들을 대거 어떻게 보면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줬죠. 그래서 그때 메시지도 되게 감명하게 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일인데. 왜냐하면 제 앞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저도 뭐 이렇게 눈이 떨릴 수도 있고 안면 근육이 상기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얘기를 진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인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 이후에 굉장히 캠페인의 성격이나 방식 같은 게 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종북 주사파들의 그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거는 검찰총장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이제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쓴다, 같이 일해본 사람만 쓴다, 뭐 이런 공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인데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딱 규정 지어버리고 뭐 검사들만 쓴다, 뭐 이번 공천에도 검사들이 뭐 수십 명이 나온다더라, 막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 억울하게 피해받은 검사들 출신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의 선전선동이 좀 무서운 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진영으로 갈려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건 피의자든 뭐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건 그분들은 그 진영 안에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대한건국이라고 딱 프레임 씌워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검사로서의 어떤 윤석열과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윤석열을 봤을 때 그 후자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에 딱 가둬놓는 거죠.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능란하고 어느새 어떻게 보면 중도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 지지자들 또한 그거에 대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럼요. 왜냐 그게 그만큼 이제 선전선동이 능한데 한 예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1호차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호차 수행이라는 게요.
제가 10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역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후보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합니까? 그렇죠. 차에서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할 하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귀가 시간이 열려 없어서. 있으니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일면식이 전혀 없잖아요. 다 말씀하세요. 그럼 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저를 믿는 거죠. 한 번도 저한테는 그냥 귀마개로 막아라 이렇게. 잠깐 내려라, 잠시 뭐 막아라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말을 좀 놓으셨거든요. 예. 뭐 기흥아 그랬는데 뭐 한 번도 기흥아 잠시 내려라 그런 얘기 없고. 그리고 또 이용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 의원도 수행실장을 했는데 아하, 예.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아하. 가장 프라이빗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공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추천을 받았고 믿으면 쓰는 거죠. 한덕수 총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국정 2인자라고 하는데 예. 저도 한덕수 총리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 선거 과정에서 뭔가 있냐, 아니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냐.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노무현 때는 FTA 그렇죠. 관련해서 예. 부총리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 맞게끔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총리로서 자리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총리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웬만하면 나랑 좀 알고 내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같이 하죠. 하지만 또 저한테는 저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를 원래 알던 사람이랑 그렇죠. 했을 때 아무래도 그게 좀 편하지. 예. 근데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또한 김대기 실장도 전혀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김대기 실장도 보면 노무현 때 경제정책 비서관하고 이명박 때 통계청장, 그다음에 문체부 2차관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했던 사람을 쓴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른바 국무총리,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과 함께 빅3라 불리는 그 국정원장, 김규영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도 아는 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좌파들이 늘 우리 자유우파를 공격할 때 아주 상투적인 수법으로 쓰는 거가 불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막 불통이다, 레이저 눈빛이 어쩌다 그러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 프레임을 그대로 덮어씌우고 있는데 또 국민들이 대부분 또 믿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뚝심과 원칙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게 비춰지는 면에 있어서 좀 더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거예요. 선거를 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 해놓은 게 뭐냐, 그게 아니거든요. 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 그런 거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에 있어서 노사 문제의 관계를 재정립했잖아요. 노사 법치주의. 그거 수십 년간 못했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거리에 나가면 이것저것에서 계속 파업했습니다. 시위하고. 그러니까 떼쓰기가 만연했잖아요. 그런 거 쉽게 고쳐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11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두 번째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여름 때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에서 조직적으로 이번에 자기네들의 어떤 길을 좀 확 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원칙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사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도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한 거잖아요. 이념에 덧씌워서 했던 것들. 그다음에 경제정책도 뭐 지금이야 너무나,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념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 지금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뤄진 건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아니죠,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원칙 있게 가는,
건전재정 기조를 구축한 거, 네. 그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 정부 중에서 가장 나쁜 정부는 뭐냐?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지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반일 감정에 기대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 분노, 일본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을 계속 과거에 머무는 예. 그런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는 풀고 가야 된다. 꼭 해야 될 거는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든 욕을 먹을지언정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해서 저는 국민이 소환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을 찾아서 우리가 부족한 거는 메워야 되지만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먹는데 진심이다 이런 진짜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예. 근사한 데서 먹기보다는 대부분 휴게소에서 먹고 그렇죠. 일정 끝나면 하는데 대통령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예. 그때 누군가 먹었을 때 누군가를 다 기억하세요. 메뉴도 기억하시지만 그때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중심입니다. 한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윤식당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대통령이 네. 그 음식을 해가지고 직접.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30분 전부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계속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카메라 세팅이 안 됐다. 후보님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카메라 세팅한 다음에 사람 오면 그때 하면 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불고기는 미리 재야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한테 따뜻한 한 끼를 주면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일하는 척, 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척.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네. 예.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김기영 전 부대변인 자주 모시고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알지만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아예 정반대로 거꾸로 왜곡돼서 알고 있는 사실들도 많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알려지지 않은 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또는 잘못 알려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김기영 부대변인과 함께 앞으로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 책을 분노조장 시대 유감이라는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김기영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저 관계 그다음에 제가 가까이서 본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머물면서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을 가진 리더일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진영의 뒤에 숨어서 그 진영 안에서 희석하고 혹은 도리어 그 안에서 영웅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쓰고자 했고요. 윤석열 정부 제가 볼 때는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 그다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치의 요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책 좀 줘보세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 김기영 후보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그 제일 강력한 그 투표 행태가 이제 동정표가 하나 있고요. 그보다도 더 강한 게 그 응징 투표, 분노 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화가 나갖고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투표장으로. 또는 쟤 너무 불쌍하지 않아? 네. 그래서 동정심 유발해서 야 그래도 나라도 가서 한 표 줘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책 비교라든지 무슨 비전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라든지 이런 걸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네. 물론 그렇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 중에는 좌파가 선동하는 대로 그냥 분노에 차갖고 응징하자라고 투표장에 뛰어가는 이런 대중들이 있고 실제로 그 대중들이 투표 분위기를 장악하면 이게 중후정치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김기영 후보의 책은 분노조장 시대유감은 바로 그런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을 지금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보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쓰는데 이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 책을 갖고 나오셨네. 선거 중에는 저한테 이 책을 안 주셔가지고 책을 썼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선거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렇게 분노에 선동돼서 투표하고 나면 허망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국회를 가장 못 믿을 집단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우리 정치의 악순환 구조를 잘 분석한 책입니다. 그 분노조장 시대유감 김기영님의 책을 꼭 한 번씩 선거는 끝났지만 꼭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